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전진화학 및 실험 4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멘델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여러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연관, 재조합, 또 유전자 지도 작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 연관과 교차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워하는 연관과 재조합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진핵생물 유전자 지도 작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머리이신 분이 나타나죠. 많은 남자들에게 대머리는 참 뭐랄까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대머리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마 정수리가 벗겨진 이런 대머리는 남성 호르몬성 탈모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안드로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 있죠. 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촉진되는 그런 대머리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머리 하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대머리는 남자 여자가 다르다. 남성에서는 대머리 대립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성이 되니까 뭐 대머리가 되고, 여성에서는 호모자이고트 즉 동형접합제가 되어야만 대머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마디로 그 대머리를 종성형질로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성형질. 근데 또 대머리가 외가 쪽을 많이 닮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외가 쪽에서 대머리가 되는 뭐 이렇게 대머리가 있으시면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기 자기 오빠나 남동생의 대머리가 있는 그 여성분이 아들을 낳게 되면 대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X연관 유전형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머리에 관련돼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대머리 관련된 유전자, 특히 지금 방금 들었던 이런 안드로젠 관련된 이런 남성 호르몬 관련된 유전자 대머리는요, 대머리 유전자는 X 염색체상에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X 염색체의 작은 P암에 12에서 22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찾아보니까 안드로젠 리셉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젠 리셉터요. 이 안드로젠 리셉터에 의해서 대머리가 촉진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유전자를 어떻게 찾았느냐, 사실 오늘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여러분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 마커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유전자 마커가 있고요. 이 유전자 마커에 굉장히 대머리 관련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마커에 굉장히 근처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연관된다 라고 하면 대머리 있는 사람들 쭉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 마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대머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구분된 유전자 마커를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마커, 특정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는 그 마커가 대머리 마커 주위에 또는 마커를 포함하는 어떤 유전자 서열이 대머리 관련된 유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해서 대머리 유전자를 찾았고요. 또 대머리가 이 한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3번과 20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도 대머리에 기여한다는 게 추후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참 재밌는 주제이긴 하죠. 자, 우리 지지난 주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잠시 떠올려 봅시다.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두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는 걸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 독립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뭐 멘델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멘델의 시대에 멘델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있고 또 감수 분열의 어떤 과정들을 연구하면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되죠.
두 배우자로 분리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입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그런 어떤 P세대, 즉 부모 세대의 A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a, 스몰 A, 라지 스몰 B, 스몰 B의 두 개체가 결혼해서 라지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인 두 각각의 그 정자, 난자, 어떤 게 정자고 어떤 게 난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배우자를 형성하고 이게 접합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은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B의 이런 두 개의 헤테로자이고트, A와 B 유전자의 모두 헤테로자이고트인 F1 세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F1 세대가 배우자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독립 법칙이 적용하게 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P 세대에 있었던 배우자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되겠죠. 자, 이 P세대에 있었던 이 배우자들은 원래 이 P세대에 있었던 배우자들이 배우자를 우리가 비재조합 유전자, 원래 부모형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는 원래 P세대에 없었기 때문에 재조합 유전자, 또 재조합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조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이 재조합 유전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독립이다. 지금 여기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사실 1대1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 A와 B 유전자가 같은 염색지상에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염색지상에 있어야만 이렇게 1대1 대 1대1의 어떤 비율로 나오게 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립법칙의 9대 3대 3대 1의 패턴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 생물학자들이 했던 실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두의 꽃 색깔을 보고 있고요. 또 꽃가루, 화분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꽃대 긴 화분을 가진 이런 이 P세대 한쪽 개체와 붉은색 꽃과 둥근 화분을 가진 P세대 다른 개체를 교배시켰어요. F1이 나왔는데 보라색 긴 화분이었죠. 그런 걸 봐서 이게 우성 형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를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그 패턴이 아니에요. 그죠? 보라색 꽃과 긴 화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꽃, 둥근 화분이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 꽃, 둥근 화분, 붉은색 꽃, 긴 화분. 여기 이거랑 교차가 된 거죠. 지금 이거는 매우 적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당시에 이 현상을 이해하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쨌든 꽃의 색깔을 보라색이냐 붉은색이냐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그 다음에 이 꽃가루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현상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 봤듯이 서로 다른 염색지상이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독립의 법칙이 적용돼서 9대 3대 3대 1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염색지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패턴이 나오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패턴이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교차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 교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감수 1분열과 2분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감수 1분열 동안에 감수 1분열의 전기 동안 두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됩니다. 붙어요. 그리고 얘들의 팔 사이끼리 서로 교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수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상동 염색체의 각 염색체 여러 부위들이 서로 상동 염색체로부터 이렇게 교환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형태가 되고요. 감수 2분할 때 이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배우자를 반수체 배우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염색체 우리가
이런 연관된 유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아래쪽을 보세요. 라지엠 라지디, 라지엠 라지디. 자, 한 개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선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를 얘기합니다. 스몰 m, 스몰 d, 스몰 m, 스몰 d 역시 M과 D 유전자의 스몰 m과 스몰 d로 호모자이고트를 형성하죠. 자, 이 두 개체를 교배해서 F1을 얻게 됩니다. 자, 왼쪽의 개체 라지 m, 라지 d는 라지 m, 라지 d의 배우자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스몰 m, 스몰 d의 배우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만들어낸 F1은 라지 m, 라지 d, 스몰 m, 스몰 d가 됩니다. 자, 라지 m과 d는 같은 염색체, 스몰 m과 스몰 d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겠죠. 자, 이거를 스몰 m, 스몰 d의 호모자이고트인 개체와 교배시킵니다. 자, 만약에 연관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교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배우자는 라지 m, 라지 d예요. 그죠? 스몰 m, 스몰 d입니다. 자, 이거랑 스몰 m, 스몰 d, 스몰 m, 스몰 d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 표현형은 라지 m과 라지 d의 표현형, 얘는 스몰 m과 스몰 d의 표현형. 즉, F1이 가진 표현형은 그대로 얘들이 갖고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m과 d 사이에서 위에서 본 교차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라지 m, 스몰 d, 스몰 m, 라지 d의 배우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건 스몰 m, 스몰 d랑 하게 되면 라지 m, 스몰 d의 표현형을 가진, 또 스몰 m, 라지 d의 표현형을 가진 이런 표현형은 이 부모에 없었어요. 그죠? P 세대는 없었기 때문에 재조합된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조합된 유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앞서 제가 설명한 M과 D 유전자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M과 D 사이가 완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M은 잎의 그 색깔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키를 얘기합니다. 즉 잎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반전 무늬를 가지느냐, 키가 크냐 아니면 작느냐, 요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라지 MD, 스몰 MD, 정상잎 큰 키를 가진 이등 개체와 그 다음에 반전 무늬를 가진 개체인데, 이 개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 헤테로입니다. 얘는 열성의 호모가 되겠죠. 두 개체를 교배시키면은 자, 라지 M, 스몰 d, 스몰 m, 스몰 d가 되고 스몰 m, 스몰 d, 스몰 m, 스몰 d가 되겠습니다. 즉, 요 배우자 사이에서 m과 d, 이 m, d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두 가지 표현형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똑같은. 하지만 얘들 사이에 교차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얘들이 독립적으로 유전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경우를 얘기하네요. 독립 유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라지 m, 라지 d와 스몰 m, 스몰 d, 라지 m, 스몰 d, 스몰 m, 라지 d의 이 네 가지 배우자가 1대1대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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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어떤 표현형으로 자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차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연관되지, 얘는 완전히 연관되고 얘는 독립인 경우죠.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교차가 일어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교차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세에서 그대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그냥 P세대에서 물려받은 염색체를 그대로 네 딸세포에 각각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교차가 한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교차가 한번 일어났다고 하면 두 팔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라지 A와 스몰 B가 서로 스몰 A,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돼서 이렇게 비제조합형 두 개, 제조합형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교차 한 번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재조합된 비율이 교차 비율의 절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세포가 100개라고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세포가 99개고
이 교차가 일어나는 세포가 1개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99개 중 99개니까 딸 세포는 99 곱하기 4개만큼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딸 세포가 2개는 비제조합형, 2개는 제조합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전체 우리가 교차가 일어난 비율은 교차가 일어난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서 0.01입니다. 교차가 일어난 비율은 전체 100개의 세포 중에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얘들의 딸 세포를 보게 되면요. 전체 400개 분의 400개 분의 2개의 배우자만이 제조합형 배우자가 나와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400분의 2니까 200분의 1, 즉 0.0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차율에 곱하기 0.5 절반을 해줘야만 얘들의 재조합된 배우자의 비율이 나오게 되어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rge M, large D, small m, small d의 개체와 small m, small d, small m, small d의 개체 사이의 교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열성 홍보랑 결합을 시켜주냐면요. 얘는 교차가 일어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리고 얘는 지금 교차가 일어나면 여기 지금 그 자손의 표현형을 보고 이 M과 D 사이의 교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테로와 이렇게 헤테로, 그 다음에 헤테로와 이 호모 사이의 교배를 시켜주게 됩니다. 열성 호모 사이에. 자, 일단 이 large M, large D, small m, small d의 개체가 배우자를 형성할 때 대다수의 배우자는 아마도 교차를 안 할 겁니다. 많은 배우자는요. 그래서 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large M과 large D, small m과 small d가 각각 배우자를 형성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각각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차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 자, 이 large M, large D, small m, small d가 각각 2개씩 이렇게 이제 large M, large D, small m, small d, small m, small d 이렇게 2개를 형성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각각 자매 염색 본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나면 그 중에 팔 한 쌍에서만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large m, small d가 만들어지고 small m, large d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합된 배우자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 보시게 되면 비재조합 배우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차가 한번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봤더니 실제 값을 보게 되면 55, 53, 8, 7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8과 7 같은 경우에는 재조합 자손이 되겠죠. 전체가 더해보면 123개고요. 그 중에 재조합 자손인 8과 7을 더하면 15이 되겠습니다. 근데 값을 계산해보면 12.2%에 되는 12.2%라고 하는 재조합 빈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교차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24% 정도의 교차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네요. 자, 여기 상인과 상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야생형과 돌연변이형을 표시할 때요. 대문자,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첨자로 플러스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해요. 여기 호주 금파리를 가지고 한 연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인이라고 하는 배열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이제 열성 호모랑 결합시켜주는데 이쪽을 보세요. 헤테로를 보게 되면 야생형이 둘 다 같은 염색지상에 있고 돌연변이형이 반대 염색지상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상인이라고 합니다. 시스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 타입. 반대로 야생형과 돌연변이형이 하나씩 교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트랜스 타입, 상반이라고 합니다. 상반 배열. 했을 때 얘들 사이에 나오는 이 비중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이 상인인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 보세요. 비재조합 자손이 야생형끼리 돌연변이형끼리 뭉쳐있는 것들이 비재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야생형 하나, 돌연변이형 하나가 제조합형이 되게 됩니다. 상반인 경우에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비제조합 저수는 야생형과 돌연변이, 돌연변이와 야생형이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야생형끼리 또는 돌연변이형끼리 있는 형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생형이냐 돌연변이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제조합형 자손, 비제조합형 염색체와 제조합형 염색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조합 빈도를 만약에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조합 빈도를 알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교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9대 3대 3대 1이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자, 여기 지금 라지 t와 스몰 d에 있는 라지 t, 스몰 d, 스몰 t, 스몰 d가 있는 이 헤테로와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d의 호모 두 개체를 교배를 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손들을 이제 예측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라지 t, 라지 d, 스몰 t, 스몰 d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조합형 배우자는 라지 t, 스몰 d, 스몰 t, 라지 d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제조합 빈도가 16%라고 했으면요. 이 배우자 빈도는 그거의 절반인 8%, 즉 0.08이 되겠습니다. 0.08. 이쪽에는 배우자가 그 0.08이 빠지니까 각각 0.42, 0.4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몰 t, 스몰 d와 결합을 각각 하기 때문에 42%, 즉 42%는 울퉁불퉁한 표면과 무광택을 가진 이런 오이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42% 곱하기 42%는 매끄러운 표면의 광택을 가진 열성 호모자이고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지 t, 스몰 d가 결합된 애들은 0.08, 즉 8%가 나오게 되겠고요. 스몰 t, 라지 d가 되는 애들도 역시 0.08, 그래서 8%의 자손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 여러분 9대 3대 3대 1에 나온 패턴들을 우리가 비교할 때 적합도 검정을 이용한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두 유전자 사이가 독립인지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지를 적합도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바퀴벌레 두 가지 표현형, 몸의 색깔과 날개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보았습니다. 몸의 색깔 이제 Y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날개 모양을 CV라고 했을 때 각각 여기 왼쪽에 있는 개체는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헤테로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열성 호모랑 얘들을 교배시켰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결과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그 CV 플러스 CV 여기 지금 이쪽 CV 플러스 CV와 CV, CV가 있습니다. CV 플러스 CV, 즉 이쪽 두 개의 유전자가 되겠죠. 이쪽을 배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Y, 그 다음에 YY 이쪽을 이제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열했을 때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표현형이 지금 263, 28, 33, 37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배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로축을 쭉 더해주면 93, 105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91, 110이 되겠습니다. 가로는 즉 보시게 되면 CV 플러스와 CV의 합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측된 유전자형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Y 플러스 Y, CV 플러스 CV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 지금 CV 플러스 CV가 있는 것이 96이 되겠죠. Y 플러스 Y가 있는 개체가 91이 되겠습니다. 두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가 CV 플러스가 96개가 나오고 Y 플러스가 91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을 해주고 전체 201개로 나눠주게 됩니다. 전체 만들 수 있는 나눠주게 되면 43.46개가 원래 Y 플러스 Y, CV 플러스 CV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전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y 플러스와 cv 플러스 cvy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44.54, 52.54, 57.46인데, 자, 이 관찰값과 이 예측값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 제곱 검정을 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는 것이죠. 해 봤을 때 카이 제곱값이 30.73이고요. 얘들의 자유도를 계산하게 되면 행의 수 곱하기, 지금 여기 지금 행수가 2개고 열수가 2개가 되겠죠. 행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열수 마이너스 1이니까 2-1 곱하기 2-1에서 1 곱하기 1에서 1, 즉 자유도는 1이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1일 때 이 카이 제곱 값은 카이 제곱의 p 값은 0.005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0.005보다 작다. 굉장히 드문 확률로 우리가 이제 이 관찰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찰치, 즉 드문 확률, 어떤 조건 하에서 얘들이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 관찰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이 관찰값은 이 두 유전자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재조합 빈도를 이용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조합 빈도는 두 유전자 사이의 재조합 빈도는요,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즉 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재조합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재조합 빈도가 높은 만큼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거고요. 가까운 만큼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조합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센티몰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모간 아시죠 여러분? 초파리 가지고 이런 유전자 연구를 했던 모간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센티몰간. 같은 단위로는 맵 유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도 단위입니다. 지도 단위. 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조합 빈도 퍼센트, 재조합 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조합 빈도 퍼센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 사이가 5맵 유닛이다. 지도 단위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재조합 빈도는 5%고요. B, C 사이가 10이다 하면은 10%의 재조합 빈도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즉 A, B 사이가 5고요. 자, A, B 사이가 5고 B, C 사이가 10입니다. A, B와. 근데 이제 A, B와 BC가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C가 여기도 올 수 있고요. C가 여기도 올 수 있어요. 자, A, B 사이가 5니까 여기다 5고 얘가 예를 들어 C가 여기 온다면 여기가 10이 되겠죠. 하지만 C가 여기 온다고 하면 여기가 5가 될 겁니다. 즉 이제 이 두 개의 점만 주게 되면 A, B, C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C, A, B가 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D라고 하는 한 점은 더 줘가지고 우리가 A, B, C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A, B, A, D 사이가 8 지도 단위고요. B, D 사이가 13이고 C, D 사이가 23이에요. 23. 그러니까 D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치게 되면 A가 제일 가깝고 B가 가깝고 C가 가까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B가 A, B, C의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D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A, D 사이가 8, A, B 사이가 아까 5였죠. 그 다음에 B, C 사이가 10이었습니다. B, D 사이가 얼마였어요? 13이죠.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C, D 사이가 얼마예요?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점을 주게 되면 A, B 사이에 D점을 하나 더 알므로써 A, B 사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염색체상에 지금 두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차가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까우면 한 번 일어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 2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중교차라고 하는데 교차가 한 번 일어나고 2번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한 번, 2번 일어났을 때 결과는 지금 염색체가 중간에 교체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염색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A와 B만 가지고 알아요.
AB는 교차가 안 일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염색 둘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게 되면요. 우리가 이 교차가 2번, 3번, 4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재조합 빈도만으로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표지는요. 가깝게, 즉 이 AB 사이에 C라고 하는 다른 점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 거리를 재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두 사이의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한 30이다 라고 봤을 때 30이 안 나오고 제조합 빈도가 적게 나오니까 뭐 20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상당히 부정확해지겠죠. 그런 부정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먼 두 지점 사이에서 중간중간 징검다리와 같은 지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여기 A, B, A, C, A, D가 50, 50, 50, B, C, B, D, C, D가 20, 28, 20, 10, 28인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A는 B, C, D와 전부 다 5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50%라고 하는 건요, 독립의 법칙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유전자는 B, C, D랑 전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B, C, D를 보세요. B와 C, B와 D, C와 D를 보게 되는데 B, C 사이와 제일 먼 거 CD 사이죠. C와 D가 제일 멀고요. 28로 멀고 B, C 사이가 얼마? 20. BD 사이가 10이 됩니다. 자, 근데 BC 사이 20이고 BD 사이 10인데 CD 사이는 30이 돼야 되는데 왜 28만 나오느냐? 실제로는 30이 더 맞을 겁니다. 28로 나온 이유는 CD 사이만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이중교차가 발생해가지고요.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30보다 적은 28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 지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유전학에서는 권고하기를 10cm 미만으로 이 거리들 간격들을 두기를 권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촘촘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중교차를 가급적이면 적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A와 B와 C 사이에 지금 세 유전자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단일 교차가 일어날 때, A, B 사이에, B, C 사이에 단일 교차가 일어났을 때, 또는 이중 교차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A와 B와 C 사이에서는 이중교차가 각각의 유전자 사이에서 이중교차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얘들 사이의 그 교차 같은 것을 계산한 걸 우리가 3점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3점 검정교배. 우리가 3점 검정교배를 통해 가지고 얘들 사이의 거리 A와 A, B, C 사이의 거리다.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교차 이 제조합 빈도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시험에도 가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점이니까 사실 3점 검정교배를 하면 지금 여기에 염색체를 표시된 것들은요, 실제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가상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점 3개니까 3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3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보니까 8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표현형의 조합이. 쭉 야생형부터 셋 다 돌연변이인 이런 형태까지 나오는데요. 이 야생형부터 모두 다 돌연변이 형태까지 나오는데 얘들 사이의 개체 수를 이렇게 쭉 봐줍니다. 먼저 여러분. 개체 수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거는 283, 278 여기 있죠. 모두 다 야생형, 모두 다 돌연변형이 제일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교차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애들, 교차라고 하는 현상들은 실제로 굉장히 드문 현상이긴 해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유전자 사이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ST와 E와 SS 사이에 교차가 전혀 없는 야생형이나 돌연변형, 모두 다 돌연변형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적게 나온 형태가 있죠. 여기 보면 가시 없는 강모, 그래서 ST 플러스, 그 다음에 E 플러스, SS가 있는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주홍색 눈, 검은색 몸을 가진 ST, 그 다음에 E, SS 플러스, 요 세 가지, 요 두 가지 염색 체형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금 유의해 보세요. 이게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ST와 E 사이 각각 전부 다 이중교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중교차가요. 각각 점점 이 사이에서 교차가 두 번 다 일어나서 이중교차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ST와 E와 SS 사이에 순서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중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네, 이중교차. 예를 들어 1번과 같은 순서, 2번과 같은 순서, 3번과 같은 순서가 났을 때 이중교차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이중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가운데 유전자는 서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즉 플러스 사이에 돌연변이가 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니면은 돌연변이 사이에 야생형이 끼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아까 가장 적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아까 가장 적었던 것은 자, ST 플러스 E 플러스 그 다음에 SS 이거 염색체랑요. 자, ST E 그 다음에 SS 플러스 염색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이중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것끼리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둘 다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게 있죠. 둘 다 돌연변이고 야생형인 게 있습니다. 즉 SS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SS 즉 ST, SS 그 다음에 이 형태의 순서로 되어 있어야 이중교차가 발생했을 때 즉 가장 적은 염색 체형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ST,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이 형태가 지금 둘 다 적었었죠. 이 형태가 적었었는데 ST, E, SS 플러스 그 다음에 ST 플러스 E 플러스 SS였어요. 둘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었다. 요 두 개가 바뀐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SS가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서 다시 정렬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정렬을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ST와 SS 사이의 제조합 빈도와 이제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ST와 SS 사이의 제조합 빈도, SS와 E 사이의 제조합 빈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이제 제일 많은 것들이 원래 염색체 형태를 유지한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것들이 ST와 S 사이, 그 다음에 SS와 E 사이에서 제조합이 일어난 겁니다. 즉, 그 제조합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빨간색 바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그룹들은 ST와 S 또는 SS와 E에 한 번 제조합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교차가 일어나서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ST와 SS 사이 제조합 빈도를 계산하고 싶다. 전체에서 755에서 자, ST와 SS 이러한 곳을 다 찾아봐요. ST와 SS 이라는 것 이거 하나 있었죠? 50. 그 다음에 ST와 S 있었죠? 62. 50인가요? 자, 52. 그 다음에 이 이중교차도 전부 다 ST와 SS 사이에 있으니까 6과 그 다음에 5와 3을 더해줍니다. 5와 3을 더해주게 되면요. 전체 약 14.6%의 제조합 빈도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 SS와 E를 계산하게 되면요.
12.2%의 재조합 빈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T와 S 사이에서는 14.6 지도 단위, 그 다음에 S와 E 사이에서는 SS와 E 사이에서는 약 한 12.2 지도 단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중교차가 나타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구하면은 사실 이중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중교차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0.00178이에요. 두 개 곱해주면 14.6%와 12.2% 곱해주면요 0.0178인데 그래서 곱하기 전체 750개체를 하게 되면요 13.4개체가 나와야 돼요. 13.4개체. 하지만 이중교차 나온 개체 몇 개예요? 7개에 불과하죠? 7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중교차가 일어난 것보다 이중교차 여기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실제로 나타나는 애들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교차가 일어나면 그 근처에서 또 다른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고요. 이런 간섭 현상을 우리가 수치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일치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계수는 원래 이중교차의 예상값, 기대값은 얼마죠? 13.4입니다. 13.4인데 실제로 나온 것은 몇 개예요? 5하고 3이니까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한 0.6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간섭률이라고 하는 값은 1-일치계수를 빼면 됩니다. 간섭률은 일치계수를 빼면 돼서 얼마나 간섭되느냐 1-0.6이니까 0.4 정도 간섭받는다. 간섭률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중교차가 관찰값과 이중교차 기대값이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간섭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간섭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간섭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다시 또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얻은 초파리 염색체의 유전자 지도 완성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염색체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여러분 5장의 연습 문제 21번에 보게 되면 21번 문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3점 검정 교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서 숙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중교차에 지금 우리는 한 가닥만 관여하는 걸 지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중교차에는 한 가닥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동 염색체상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닥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 가닥 관여하는 걸 지금 아까 봤고요. 한 가닥 관여했을 때는 원래대로 똑같이 나왔죠. 0% 재조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 가닥이 참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가닥이 이중교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50%, 100%의 재조합형이 나타나게 돼서 평균적으로는 50%의 재조합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유전자 거리가 멀어가지고, 즉 A와 B 사이에 충분히 멀어서 교차가 2번 정도 일어날 정도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여러 염색체상에서 이런 교차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교차가 2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서의 재조합 빈도는 50% 정도가 되고 여러분 50%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50%는 독립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이 정확하게 둘 사이에
이 재조합 빈도가 5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 정도 늘어날 거리면요, 같은 염색체 상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 상이 있다고 해도 두 유전자가 독립일 수 있다, 연관되지 않고.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두 유전자 사이에서 교차가 두 번 정도 일어날 만큼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실제로 제조합 빈도가 50%가 맥시멈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조합 빈도를 가지고 실제 지도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약해지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합 빈도랑 실제 지도 거리 사이의 일치하는 1대1로 매치되는 거리는 거의 10 지도 단위 정도밖에 안 돼요. 10 지도 단위까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실제 지도 단위 거리보다 제조합 빈도가 적게 나옵니다. 이중교차의 영향에 의해서. 자,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건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함수를 만들긴 했지만 부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유전자 지도를 재려면은 촘촘하게 10 센티몰간 미만의 촘촘한 유전자를 가지고 얘들 사이 거리를 측정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의 시작에서 대머리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유전자 표지는 염색체상에 있는, 염색체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표.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표지랑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아니면 이 유전자 표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유전자 표지랑 이 유전자, 관심이 있는 유전자는 같이 연관이 됩니다. 거의 100%.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게 당뇨병 유전자다라고 하면 당뇨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유전자 표지의 특징은 뭐냐? 갖고 있어야 될 특성으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염색체에 촘촘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가 있는 유전자 표지랑 같은 대립 상동 염색체상에 똑같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정상 유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상 유전자의 이 표지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차이라고 하면 염기 서열이 다르든지 뭐 이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미세 부수차라고 책에서 표현합니다. 미세 부수체를 이용해서 보통 유전자 표지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미세 부수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들이 반복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뇨 유전자의 바로 근접해 있는 이 마커는, 예를 들어 CA가 10번 반복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CA가 예를 들어 16번 반복된다.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당뇨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차이를 쉽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부수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NP, 우리가 스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전자 서열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A인데 상동 염색체에는 C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자리를 SNP라고 하는데, SNP도 우리 염색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P를 이용해서 이런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질병, 즉 당뇨라든지 대머리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찾아냅니다. 하는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 당뇨 걸린 사람들, 고혈압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SNP라든지 미세부수체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랬을 때 당뇨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즉 당뇨 걸린 사람들은 해당 유전자 표지를 다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경우, 이런 유전자 표지를 찾아냅니다. 그 유전자 표지를 찾고 그 유전자 표지 근처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그 유전자가 바로 그 질병, 해당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함으로써 그 유전자와 해당 질병 사이 연관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돌연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돌연변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돌연변이를 D-로 합시다. 이 돌연변이. 여기 보면 A1, B3, A1, B3, C5, D4, 아니면 A2, B2.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 봤던 미세부 수체가 예를 들어 이제 다 다른 거죠. A1과 A2와 A4가 다르고 B2 이렇게 다른데 서로 같이 염색지상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조합들이 같이 유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책에서는 반수체형, 저는 단상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 사이에서 교차가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다니는,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연관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 D-가 당류다라고 하면 우리가 D-를 알기 위해서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에서는 C4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C4만, 죄송합니다. 여기 C4만 확인하면 됩니다. C4만 확인해서 당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쉽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 연관 된다는 거, 이 촘촘히 박혀있는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표현형, 관심 있는 유전병, 관심 있는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 표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표지 근처에 있는 유전자를 탐색해서 그 해당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 유전체 연관성 연구라고 해요. 전 유전체 연관성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연관 유전자와 재조합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3점 검정 교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유전체 연관성 연구의 원리, 이때 유전자 표지가 이용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전자 표지, 그리고 그 유전자 표지와 연관되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중간에 내준 숙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